5시 30분 창문 틈새로 빗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영자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석고보드에 번진 누런 얼룩이 어제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서 낡은 손수건을 집어들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치며 일어났죠. 70년을 살아온 몸이 아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싱크대로 걸어가는 동안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들깨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역류가 또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배수구를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물은 싱크대 바닥에 고여 있었죠. 40년 된 아파트. 비만 오면 여지없이 이런 일이 생기네요.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뛰어다니는 발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카트 바퀴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까지 연달아 울렸죠. 창밖에서는 오토바이 예열음이 요란하게 퍼졌습니다. 새벽 배달을 시작하는 소리였어요. 영자는 보청기를 귀에 꽂으며 소리의 볼륨을 조절했습니다. 배터리가 약해졌는지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였어요. 오늘은 약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온기를 더하는 이야기, 인생 한술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진심과 후회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철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들어 올리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맨 위에 1994년 협동조합 출자 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모서리가 살짝 찢어져 있었죠. 그 아래로 남편이 생전에 남긴 메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돈은 발소리에 있다. 남편의 흘림체가 선명했습니다. 메모 옆에는 오래된 부산교통공사 토큰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부산 여행을 갔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상자 밑바닥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케이스에는 작업실 녹음 93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자는 먼지를 털어낸 카세트를 낡은 라디오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납대 많은 치직거리는 소리,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쓱싹쓱싹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남편의 콧노래까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이프가 끊어지며 소리가 멈췄어요. 영자는 급하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세트를 꺼내보니 테이프가 중간에서 끊어져 있었죠. 연필로 감아보려 했지만 오래되어 바스러지기만 했습니다. 보청기 배터리를 교체하러 약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난간을 꽉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골목을 돌아서자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콩나물 아주머니가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불렀어요. 신선한 콩나물이요. 오늘 새벽에 딴 거예요. 옆 가게 어묵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너머 어묵전골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30년은 됐을 법한 노포들이었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니 70대 노부부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쪽이 먼저 영자를 알아봤어요. 보청기 배터리 사러 오셨구나. 늘 사던 제품을 꺼내주었습니다. 영자는 지폐를 건네며 물었어요. 요즘 무릎 파스 잘 나가는 거 있나요? 약사 아주머니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파스 몇 개를 골라주었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금융이 어딨노?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번호는 저장해 두었습니다. 사기 전화라고 이름을 적었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광고, 저금리 대출 안내문, 장례식장과 납골당 할인 전단까지. 영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전단지들을 치웠어요. 문패를 보니 자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영만 남은 글자가 쓸쓸해 보였어요. 떨어진 글자를 주워 침으로 붙였지만 금세 또 떨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돈은 발소리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윗집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어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가 둥둥 울렸죠. 퇴근하는 발소리였어요. 영자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메모 위로 석고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았어요. 발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둥둥, 둥둥. 마치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죠. 영자는 메모를 들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로 걸어가 자석으로 고정시켰어요. 돈은 발소리에 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어요. 비 오는 밤, 어둡고 습한 공기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아파트 단지 내 정자 벤치에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운동 나온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최순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74살 순분은 워킹화를 신고 트레이닝복을 입었지만 걸음이 느렸죠. 영자야, 오늘은 허리가 좀 어떻노? 영자가 대답했어요. 그저 그래. 언니는 무릎은 좀 나아졌나?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아픈 곳을 물었습니다. 단지 안 은행나무에서 아침 바람에 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운동 나온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책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울렸죠. 순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은 돈 있으면 자식이 더 힘들다던데. 영자가 고개를 돌려 순분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순분이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죠. 우리 앞집 박씨 있잖아. 퇴직금 받고 나니까 자식들이 매일 찾아와서 난리래. 전엔 명절에도 안 왔는데 말이야. 영자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시니어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죠. 구청에서 보낸 보이스피싱 주의 공지, 무료 계양검진 광고, 건강식품 판매 링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끄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어지러웠습니다. 순분과 헤어지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화투 소리와 장기 두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렸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TV 화면에는 재개발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도심 재개발 조합 청산 절차 본격화라는 자막이 잠깐 스쳤습니다. 영자는 무심히 지나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묶음으로 정리된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과거 콩나물 국밥집에서 일할 때 모은 스탬프 카드들이었습니다. 10개 모으면 한 그릇 무료라고 적혀 있었죠. 설거지하고 배달하면서 하나씩 받은 것들이었어요. 영자는 카드를 세어봤습니다. 완성된 것만 23장이었죠. 결국 한 번도 무료 국밥을 먹지 못했지만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아까 순분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영자는 냉장고에 붙여둔 남편의 메모를 다시 봤어요. 돈은 발소리에 있다. 순분의 말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첫째 가연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 주는 학술대회 준비로 정말 바빠요. 병원에서 발표도 해야 하고. 가연의 목소리는 빨랐습니다. 말끝마다 서두르는 느낌이 났어요. 영자가 밥은 제때 먹냐고 물으려는데 가연이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뚝 끊긴 통화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후 2시쯤 둘째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뒤에서 에스프레소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지금 브런치 타임이라 대기가 40팀이나 돼요. 주말 손님이 장난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건강 조심하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녁 7시 막내 소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도 야간 근무예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잠깐 들를게요. 떡이라도 해놓을까?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얼굴만 보고 갈게요. 소민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그래도 따뜻함이 있었어요. 밤이 되자 영자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세 자식의 일정을 적었어요. 가연 학술대회, 도윤 매장 바쁨, 소민 야간 근무. 각자의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였던가요? 작년 제사 때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TV를 켜자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이 또 올랐다는 소식이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자산 격차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자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어느 채널에서나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노란 콩나물 머리를 하나씩 떼어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돈이 있으면 발소리가 달라진다. 순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왜 돈이 발소리에 있다고 했을까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 멀리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걷는 젊은이의 발걸음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다가 이내 멀어졌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한번 냉장고에 고정시켰습니다. 자석이 약해서인지 자꾸 미끄러졌어요. 테이프로 다시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발소리에 있다. 그 발소리가 내게로 올까? 돈으로 갈까? 밤 10시가 되자 윗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도 자고 어른들도 TV 소리를 줄인 모양이었어요. 영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샌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바빠요. 수익이에요. 야간 근무예요. 각자의 이유로 멀어지는 발소리들이었습니다. 종합병원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가연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DRG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에 따른 수익성 분석이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떴어요. 45살 가연의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예산 삭감안을 설명하는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죠.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과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의사들의 표정이 굳었지만 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VIP 병동 보호자 응대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죠. 가연은 후배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허리는 정확히 30도로 굽히세요. 인사말은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환자분의 쾌유를 빕니다로 시작하세요.
감정은 배제하고 절차로 대응하는 겁니다. 후배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과장님, 보호자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죠?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세요.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환자를 위한다는 감상은 사치입니다. 점심시간, 가연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또 민원 들어왔대. 가연은 못 들은 척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오늘도 늦어. 애들 학원 픽업 좀 해줘. 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통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지만 곧 표정을 지웠어요. 같은 시각 도윤의 카페는 점심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42살 도윤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신메뉴 개발 미팅이 1시에 잡혀 있었죠. 테이블에 펼쳐진 서류에는 원두의 산지별 가격표, 로스터기 렌탈 견적서, 인플루언서 초청 리스트가 빼곡했습니다. 파트너가 물었어요. 이번 달 수익이 마이너스인데 괜찮을까요? 도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개월만 버티면 돼. 여름 시즌 특수를 노리는 거야. 오픈 키친 너머로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 월세가 올라서요. 시급 조정이 가능할까요? 열심히 하면 올려주신다고 저번에.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매출이 좀 더 오르면 본사에 이야기 한번 해볼게. 아무래도 본사 규정이 있다 보니 당장은 좀.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계산했어요. 시급을 올리면 한 달에 100만 원 추가 지출. 불가능한 숫자였죠. 저녁 무렵 도윤은 매장 한쪽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경쟁 카페 매출 분석 자료를 훑어봤어요. 스타벅스 신메뉴 출시, 블루보틀 할인 이벤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올려야 해. 도윤은 인스타그램 광고비 견적을 받아봤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센터 2층. 소민이 치매 어르신의 목욕을 돕고 있었습니다. 34살 소민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할머니, 물온도 괜찮으세요? 팔 좀 들어보세요. 어르신이 갑자기 물을 뿌렸습니다. 소민의 옷이 흠뻑 젖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시원하시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목욕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목욕이 끝나고 보호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 요양비가 왜 이렇게 올랐죠? 기저귀 값이 포함된 건가요? 소민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어르신 상태가 나빠지셔서 추가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영수증 다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보호자는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소민은 뒤돌아서자 어깨가 축 처졌어요. 퇴근 후 소민의 신혼집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에는 전세대출 이자 고지서가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분유와 기저귀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미리 준비하는 거였죠. 사위 지우가 경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오늘도 막교대야. 소민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새벽 5시 출근이야.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말없이 젓가락을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영자는 집에서 달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세 자식의 스케줄을 적었어요. 가연 병원 회의, 도윤 매장 영업, 소민 야간 근무. 방문 계획을 짜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 노선도를 펼쳤어요. 병원까지는 환승 2번, 카페까지는 언덕길 30분, 소민 집은 지하철 끝자락이었죠. 무릎이 아픈데 다 돌 수 있을까요? 장부를 꺼내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전기요금 체납 경고문이 끼워져 있었어요.
이번 달도 빠듯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콩나물 한 봉지와 계란 두 알이 전부였죠. 내일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벽을 따라 시선을 올렸습니다. 곰팡이가 모서리에서 번지고 있었어요. 습기 때문이었죠. 제습제를 사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었습니다. 영자는 낡은 수건으로 곰팡이를 닦아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생길 게 뻔했죠. 밤 9시 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학회 때문에 못 가요. 도윤도 문자를 보냈어요. 매장 리뉴얼 공사로 바빠서 당분간 힘들 것 같아요. 소민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김치는 아직 있어요. 영자는 대답했어요. 응, 걱정하지 마라. 너도 몸 조심하고. 영자는 낡은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다들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에 치여 있었죠. 거리가 멀어진 건 집 주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또 습하고 외로운 밤이 시작되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영자님이시죠? 법무사 나혜인입니다. 조합 청산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영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청산금이요? 나혜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 가입하셨던 재개발조합 청산금입니다. 총 182억 4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라고요? 나혜인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82억 4천만 원입니다. 지연배상금 포함 금액이에요. 서류 준비하셔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시고요. 전화를 끊고도 영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 아닐까? 요즘 보이스피싱이 교묘하다던데. 영자는 인터넷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죠.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후 2시 영자는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빌딩 3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긴장 때문인지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커피 향기가 났습니다. 벽에는 법무사 자격증과 각종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철이 높이 쌓여 있었고 커피 얼룩이 묻은 머그잔이 놓여 있었죠. 나혜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차부터 한 잔 드시고요. 따뜻한 녹차가 나왔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사기 아니죠? 나혜인이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청산위원 명단이고요.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훑어보는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수, 출자금 3천만 원, 지분율 0.03%. 나혜인이 설명을 이어갔죠. 20년 넘게 분쟁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고인께서 초기 조합원으로 큰 기여를 하셨더군요. 믿고 기다리신 덕분입니다.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늘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믿고 기다려. 그때는 헛된 희망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나혜인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은행에 가는 길이 꿈만 같았어요. 영자는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번호가 불리자 창구로 갔죠. 통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잔고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 금액이 맞으신가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액수가 커서 고액 입금 상담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예약 잡아드릴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법원 전자문서 도착했습니다. 확인 안 하시면 가압류 들어갑니다. 영자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아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명함을 꺼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번호였죠.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를 꺼냈어요.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큰돈 나가기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사무실과 은행 대면만 신뢰할 것. 전화로는 절대 처리 안 함. 메모를 냉장고에 붙이고 핸드폰 메모장에도 저장했죠. 저녁을 먹으며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돈은 발소리에 있다. 이제야 뭔가 알 것 같았어요. 돈이 생긴다고 해서 발소리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발소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이 소식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연은 서류부터 챙길 것 같고 도윤은 투자 계획을 세울 것 같았습니다. 소민은 어떨까요? 영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돈이 있건 없건 발소리가 먼저 와주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낡은 철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남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영자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허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잔인한 시험일 수도 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엄마를 보는 자식이 누구인지를요. 잠들기 전 영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남긴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이 돈이 축복일지 재앙일지는 아직 모르겠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어요. 윗집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어요. 화요일 아침 영자는 식탁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왼쪽에는 세 자식의 이름을 적고 오른쪽에는 지난 1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가연 작년 명절 한 번, 내 생일 때 전화만. 도윤 어버이날 카네이션 택배, 추석 때 3시간 머물다 감. 소민 매달 한 번은 꼭 방문, 반찬 가져다 줌. 펜을 내려놓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원 입원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맹장 수술이었죠. 가연은 서류 작성만 도와주고 갔습니다. 일이 바쁘다면서요. 도윤은 과일 바구니를 놓고 10분 만에 나갔어요. 매장에 손님이 많다면서요. 소민만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웅크리고 자면서도 영자가 신음하면 바로 일어났죠. 경로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최순분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영자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만약에 큰 돈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나눠줄래? 순분이 웃었어요. 그냥 공평하게 3등분하지 뭐. 고민할 것도 없네. 옆에 있던 김정희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78세 정의는 늘 직설적이었죠. 공평하게 준다고 공평한 게 아니야. 효도한 자식한테 더 줘야지. 순분이 반박했어요.
그럼 자식들 싸움 나.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두 사람의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상속 관련 상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큰아들한테만 줬어요. 저희는 딸이라고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청취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예요. 영자는 라디오를 껐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계속 고민했어요. 시험이 잔인한가요? 하지만 남편의 메모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발소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을 때, 그때 누구의 발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던가요?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소민이었어요. 헐레벌떡 뛰어온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죠. 영자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을 검색했어요. 증상, 수술 방법, 비용까지 자세히 읽었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재활비 500만 원, 간병비 300만 원. 숫자를 적으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수술 동영상도 봤어요. 무서웠지만 끝까지 봤습니다.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했으니까요. 통화 녹음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죠. 비상 연락망도 정리했어요. 법무사 나혜인, 은행 담당자, 경찰 민원실 번호를 모두 저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번호도 따로 표시해뒀어요. 준비가 끝나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밤 9시 장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가연아,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연과 도윤은 받자마자 투자를 하겠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멀어지겠죠. 돈이 있으니 엄마가 필요 없어질 테니까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남은 밥을 조금 담아 밖에 놓아줬어요.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경계하면서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 같았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험을 하기로 했다. 3천만 원 수술비를 핑계로 각자를 찾아가 볼 것이다. 돈이 아니라 엄마를 먼저 보는 자식을 찾고 싶다.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제대로 쓰고 싶다.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69살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오늘부터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픈 척, 돈이 필요한 척. 하지만 이것도 진짜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요. 영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가연의 병원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6시 영자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1일차 첫째 병원 오전 10시, 2일차 둘째 카페 오후 2시, 3일차 막내 집 저녁 7시. 일정을 확정하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제일 깨끗한 남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구김이 가지 않게 다림질을 했습니다. 변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야 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그래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가방을 챙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료을에서 사본, 작년에 받았던 약 봉투, 오래된 처방전 영수증을 넣었어요. 체온계도 챙겼습니다. 열이 있는 척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메모를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부적처럼요. 병원 가는 버스를 탔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영자는 노약자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연이 일하는 병원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죠.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자는 입구에 있는 손 소독제를 꼼꼼히 발랐어요. 혈압 측정기 앞에 앉아 팔을 넣었습니다. 130에 80. 정상이었지만 긴장해서인지 평소보다 높았어요.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며 천천히 행정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복도 끝 사무실 문패에 가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가연 과장.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하시지. 영자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연의 눈이 벽시계를 흘끔 봤습니다. 오전 회의가 있다는 신호였죠. 영자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래. 가연이 서류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진료 기록 보여주세요.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연은 빠르게 훑어봤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영자가 대답하자 가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혹시 다른 병원 알아보셨어요? 우리 병원도 괜찮은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했어. 가연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엄마, 일단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인하고 실비보험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병원에 기부금 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알아보시고요. 절차적인 설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아픈지는 안 궁금하니? 가연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걱정돼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잖아요. 영자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병실은 누가 봐줄까? 가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병인 쓰셔야죠. 요즘은 다 그래요. 영자가 일어서려 하자 가연이 지갑을 열었어요. 엄마, 이것밖에 없어서 3만 원을 건넸습니다. 택시비라도 하세요. 영자는 돈을 받으며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가연은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요. 조심히 가세요. 복도로 나온 영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막상 겪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계단이 있었는데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난간을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일정은 계속되어야 했죠. 내일은 도윤의 카페로 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첩에 기록했어요. 가연 3만 원 택시비, 걱정 안 함, 손 안 잡음, 절차 설명만.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떨까요? 도유는 다를까요? 영자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힘을 내야 했어요. 저녁 9시 소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다면서요? 언니가 얘기했어요. 괜찮으세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가연이 소민에게 연락했다니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소민이 말했어요. 내일 잠깐 들를게요. 영자는 만류했습니다. 바쁜데 오지 마라. 하지만 소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꼭 갈게요. 영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날 시험 결과 예상대로다. 하지만 막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인 것 같다. 내일 도유는 어떨까? 돈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어요.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4시 30분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자가 문을 열자 막내 사위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온 모습이었죠.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민이가 어머님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요. 지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찜질팩이 들어 있었어요. 허리에 대고 주무세요. 온기가 통증 완화에 도움된대요. 영자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우야. 피곤한데 이런 것까지. 지우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지우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벽에 붙은 스케줄 보드가 눈에 띄었어요. 소민과 지우의 근무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노란 포스트잇에는 병원 동행 가능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일요일 오전. 지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병원 모시고 갈게요.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영자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 모서리에 곰팡이,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새는 창문.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습제 좀 사다 놓을게요. 습기가 너무 심하네요. 영자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돈 들이지 마.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아요. 아침 8시 영자가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맞은편에서 택배 기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새벽에 자주 나오시네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지난번에도 위험해 보이던데. 공원에 도착하니 최순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영자야, 어제 병원 갔다며. 큰딸 만나러 간 거야? 순분의 물음에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응, 뭐 많이 바쁜가 봐. 순분이 혀를 찼어요.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근데 영자야, 나는 그래도 네가 자식한테 기대는 게 맞다고 봐. 혼자 아프면 얼마나 외롭겠어. 옆에서 박정숙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76살 정숙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었죠. 자식한테 기대지 마라. 나처럼 돼. 아들이 10년째 연락 없어. 돈 때문에 싸우고 나서부터.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영자는 정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분이 무릎 찜질법을 알려줬어요. 수건에 뜨거운 물 적셔서 비닐에 싸. 그리고 무릎에 20분 올려놔. 내가 해봤는데 괜찮더라. 영자가 고맙다고 하자 순분이 덧붙였습니다. 근데 무릎 말고 허리도 안 좋대? 수술은 진짜 해야 되는 거래? 그럼 자식들한테 말해야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점심 무렵 교회 권사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거 조금이지만 드세요. 멸치볶음하고 나물 무쳤어요. 영자가 미안해하자 권사님이 손을 잡았어요. 허리 수술하셔야 한다고 들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녁 퇴근길에 지우가 다시 들렀습니다. 어머님, 팀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다음 주 병원 가는 날 당직 교환할게요.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팀장님 눈치 안 보여. 지우가 대답했어요. 장모님 병원 가신다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가족이 먼저라고 하시면서요. 영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님, 청산금 처리 대행해 드립니다. 본인 확인만 하시면. 보이스피싱 3차 시도였죠. 영자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지우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걸었는지 번호 추적하겠습니다. 신고할 테니 다시 걸지 마세요. 지우가 영자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어요. 스팸 차단 앱이에요. 이상한 번호는 자동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나?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어르신들 노리는 게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밤이 되자 영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하루였다. 지우의 마음, 이웃들의 관심, 권사님의 기도. 돈이 없어도 이런 정은 있다. 아니,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진한 정이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일 도윤을 만나러 간다. 과연 어떨까? 영자는 창밖을 봤어요.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소리였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영자는 커튼을 쳤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어요. 도윤의 카페는 멀었으니까요. 금요일 오전 10시 영자는 가연의 병원 로비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더 아픈 척을 해야 했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허리를 살짝 굽혔습니다.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간호사가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휠체어 가져다 드릴까요? 영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딸 만나러 왔어요. 가연의 사무실 문을 열자 딸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기부금 신청 절차는 복잡합니다. 일단 서류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영자를 보고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죠. 통화가 끝나자 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 신청부터 하세요. 규정상 그게 먼저예요. 영자가 진료 견적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3천만 원. 수술 날짜도 잡았어. 다음 주야. 가연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상급병실은 비급여니까 빼고 간병인은 최소 등급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니? 가연이 서랍을 열었어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은 이것밖에 없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 들어오면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영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때는 늦어. 수술이 다음 주인데. 바로 그때 로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의료비 체납으로 퇴원 못하는 환자 급증. 가연은 못 들은 척 시선을 돌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VIP 보호자분이 찾으세요. 가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영자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가연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영자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액자 속 가연은 웃고 있었지만 방금 전 가연은 웃지 않았죠. 오후 2시 도윤의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손님들이 북적이는 게 보였어요. 대기 명단에는 40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가 들어가자 도윤이 반갑게 맞았어요. 엄마, 여기까지 오시고.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도윤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분주했습니다. 옆에서 직원이 속삭였어요. 사장님, 방송국에서 왔어요. 촬영 시작한대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중요한 손님이 와서. 영자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분이 지나서야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자가 말했어요.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해.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요. 이번 달 로스터기 투자금 2천만 원이 나가서 계좌에 돈이 없어요. 도윤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2만 원 지폐 한 장과 쿠폰 묶음을 꺼냈어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쿠폰은 언제든 쓰세요. 영자가 쿠폰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달에는 매출이 오를 거예요. 그때 도와드릴게요. 바로 그 순간 도윤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스터기 구매 계약서였어요. 금액란에 2천만 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영자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영자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투자예요. 곧 회수될 거예요. 저편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이번 달 월급도 밀리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도 늦었는데. 도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회계팀에서 정리 중이야. 걱정하지 마. 영자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래, 바쁜데 왔구나. 가볼게. 도윤이 미안한 표정으로 배웅했지만 곧 다시 방송 촬영 중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막내 소민의 신혼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소민이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밥은 제대로 드세요. 영자를 거실로 안내하며 바닥에 방석을 깔았어요. 의자보다 이게 편하시죠? 무릎 아프시니까. 소민이 전기찜질기를 가져와 영자의 무릎에 대줬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퍼졌어요. 엄마,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병원에서 뭐래요? 소민은 자세히 물으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영자가 수술비 얘기를 꺼내자 소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소민이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잔액이 94만 원이었어요. 엄마, 지금 당장은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적금 해지하면 5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지후 오빠가. 바로 그때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프린트 용지를 들고 있었어요. 사내 대출 규정이에요.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금리가 연 4%예요. 계산해 봤는데 월 상환액이. 두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렇게 하면 2천만 원은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소민이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를 꺼냈어요. 엄마, 수술 전에 영양 챙기셔야 해요. 미음 끓여드릴게요. 들깨 넣어서 고소하게요. 영자는 따뜻한 미음을 마시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난해도 이렇게 애쓰는 막내 부부가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소민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영자는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나혜인이 결정문 원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182억 4천만 원. 숫자가 크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영자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고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엄마가 큰 돈을 받게 됐다. 아빠가 남긴 조합 청산금이야. 182억 4천만 원.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반응이 왔어요. 가연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세요? 사기 아니에요. 서류 확인하셨어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죠. 반말이 존댓말로, 짧은 문장이 긴 문장으로 변했습니다. 도윤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막내 소민의 반응은 달랐어요. 전화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아픈 척 하셨어요? 수술 필요 없으셨던 거예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소민아. 엄마가 시험해보고 싶었어.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시험이요? 왜 그러셨어요? 영자는 남편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단톡방에 올렸어요. 돈은 발소리에 있다. 아빠가 남긴 메모야. 발소리를 보고 싶었어. 돈이 있기 전과 후의 발소리 말이야. 누가 진짜 엄마를 보는지 알고 싶었어. 가연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을 다시 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죠.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병원 검진 예약해 드릴까요?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영자는 가연의 눈을 봤어요. 딸의 눈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죠. 가연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법적 상속분으로 나누면 한 명당 60억 8천만 원이에요. 세금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영자가 말을 끊었어요. 아직 나눈다고 안 했어. 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자녀들이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도윤도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 전화로 미처 여쭤보지 못했는데. 도윤도 가연처럼 말투가 정중해졌죠.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강남 상가 시세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소민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지후와 함께였어요. 소민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섭섭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었어요. 영자가 소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민은 피했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법무사님과 상담을 하시죠. 상속세 절세 방안도 알아보고요. 도윤이 거들었어요. 투자 전문가도 만나봐야 해요.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거든요. 두 사람은 이미 돈을 나눈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소민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없어도 엄만 엄마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영자는 세 자식을 둘러봤어요. 각자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가연과 도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핸드폰으로 쉴 새 없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가연은 세금 계산을, 도윤은 투자처를 찾고 있었죠. 반면 소민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우가 소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설마 다른 곳에 기부하시려는 건 아니죠?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가족이 먼저예요. 피가 먼저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가연과 도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그런데 소민은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밤이 되자 가연과 도윤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엄마, 오늘은 저희가 자고 갈게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잖아요. 영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불러온 발소리였죠. 새벽 1시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가연과 도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지분, 세금, 투자 수익률.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영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돈은 발소리에 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가연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과장님, 노조 기자회견이 내일로 확정됐습니다. 원장님이 긴급회에 소집하셨어요. 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필 지금이라니. 영자를 보며 억지로 웃었어요. 엄마, 잠깐 통화 좀 할게요. 병원 일이 좀 급해서요. 가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노조가 왜 그래요? 고용 안정 보장하면 되잖아요. 아니, 예산이 없다니까요. 영자는 딸의 초조한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생각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도윤의 핸드폰도 울렸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식약처에서 내일 아침 점검 나온대요. 위생 상태 전수조사한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게로 와. 청소부터 다시 해야 돼. 영자에게 급하게 인사했어요. 엄마, 저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도윤이 나간 후 가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혹시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가연이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상속 관련해서 미리 상담받아 보려고요. 절세 방법도 있을 거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영자님이시죠? 청산금 지급 계좌 변경이 필요합니다. 보안상 문제가 발생해서요. 이번엔 더 정교했어요. 법무사 나혜인 님이 저희에게 연락하라고 하셨는데요. 영자는 바로 끊었습니다. 4번째 보이스피싱이었죠. 가연이 다가왔어요. 엄마, 누구세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야. 요즘 자주 걸려와. 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조심하셔야 해요. 큰 돈 있다는 거 알면 더 노릴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연의 눈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식약처 점검에서 걸리면 영업정지 일주일이래요. 매출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핸드폰으로 부동산을 검색했죠. 강남 상가가 평당 8천만 원이네요. 60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가족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가연과 도윤이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가연이 먼저 썼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제가 처리했으니
그건 고려해 주세요. 도윤이 바로 반박했어요. 병원비가 뭐가 있었어요. 3만 원 준 게 다잖아요. 저는 매번 커피 대접했고요. 소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그만해요. 엄마 앞에서 왜 그래요? 가연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소민이는 조용히 있어. 어차피 막내가 제일 많이 받을 거잖아. 영자가 물었습니다. 왜 막내가 제일 많이 받니? 가연이 말했죠. 엄마 곁에 제일 많이 있었으니까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법무사 나혜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최근 시니어 대상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료 첨부합니다. 조심하세요. 링크를 열어보니 피해 사례가 가득했어요. 일주일 사이에만 3건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산금을 노린 범죄였죠. 밤 9시 도윤의 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직원 2명이 더 그만둔대요. 월급 밀린 것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데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제가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청산금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연도 초조해했어요. 병원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노조가 언론에 제보했대요.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수도 있대요. 가연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한테 안 주실 건 아니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영자는 2 자녀를 번갈아 봤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것도 현실이었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윗집 발소리와 섞여 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영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가연과 도윤이 아직도 깨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상속세 계산기가 떠 있었고 옆에는 부동산 매물 리스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2 사람은 영자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저희는 그냥 일 좀 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남편의 메모를 또 꺼내봤어요. 돈은 발소리에 있다.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돈이 오히려 재난이 되어버렸어요. 시험을 끝내고 원칙을 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월요일 오전 10시 영자는 거실에 가연과 도윤을 불러앉혔습니다. 2 사람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돈을 나눠주시려나.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너희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연이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저희가 상속인이에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자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법이 먼저니 엄마가 먼저니. 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하겠어요.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고요.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저 정말 급해요. 매장이 망할 위기예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내가 매장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했다면 달랐을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언제 엄마를 안 생각했어요. 매번 커피도 대접하고.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내가 아픈 척 했을 때 진짜로 걱정한 적이 없어. 수술비 3천만 원 앞에서 너희가 보인 게 뭐니? 가연이는 절차를 설명했고 도윤이는 쿠폰을 줬지. 손 한 번 제대로 안 잡아줬잖아. 가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감정 섞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각자 삶이 있잖아요.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래, 각자 삶이 있지. 그런데 그 삶에 엄마는 없더라. 너에겐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어. 절차가 먼저였지. 도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가게 압류당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영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쿠폰 대신 내 손을 잡았다면, 로스터기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했다면 달랐을 거야. 가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거예요.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녹음해라. 내가 엄마보다 증거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도 기록에 남겠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매일 찾아올게요. 영자가 물었어요. 돈 때문이지. 도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영자는 일어섰어요. 나가라. 둘 다 나가. 가연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저희 관계 끝이에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돈 없어도 안 왔잖아. 뭐가 달라지니? 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문을 나섰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있던 자식들의 온기는 사라지고 차가운 공기만 남았죠.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잠시 외출했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맞은편 좌석에 젊은 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들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늘 영자의 손을 잡아줬죠. 피곤해도 힘들어도 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깜깜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려는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온 동네가 어두워졌어요. 영자는 더듬거리며 서랍을 열고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남편의 메모가 보였어요. 돈은 발소리에 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남편이 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진짜 발소리는 오지 않는구나. 오히려 돈 때문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전이 복구되자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거울을 봤어요. 혼자 남은 69세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자식들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민이었어요. 엄마, 언니 오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단톡방에서 난리예요. 영자가 대답했어요. 시험이 끝났어. 소민이 물었습니다. 무슨 시험이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소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셨구나. 밤 11시 영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두 자식과 단절했다.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본 모습이 나왔다. 서운하면서도 예상한 대로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외롭다. 정말 외롭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치고는 차가운 비였어요. 영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이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빗소리만 가득했죠. 화요일 새벽 3시 영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촛불을 켜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나, 여보.
애들한테 너무 심한 시험을 한 건 아닐까?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기억이 몽타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응급실. 영자가 쓰러졌을 때 가연은 서류 작성만 하고 갔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서. 도윤은 과일 바구니만 놓고 10분 만에 나갔죠. 매장 오픈 시간이라며. 소민만 밤새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곁을 지켰습니다. 3년 전 남편의 장례식. 조문객들이 북적였지만 가연은 접수대에만 앉아 있었어요. 부의금 정리한다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도윤은 화한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직원과 실랑이 했습니다. 소민은 영자 옆에서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영자는 촛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연이는 똑똑한 아이였어.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했지. 병원에서 과장까지 올라간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도윤이도 떠올랐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요리를 잘했죠. 엄마, 제가 만든 쿠키예요. 맛있죠?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은 정말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돈만 보게 됐을까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 영자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가난해서 애들한테 해준 게 없었습니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고 좋은 옷도 못 사줬죠. 그래서 애들이 돈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창밖이 어슴풀에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경매 망치 소리, 트럭 엔진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영자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죠. 영정 앞에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급히 창문을 닫았어요. 촛불을 다시 바로 세우며 남편의 메모를 책갈피처럼 영정 사진 옆에 끼워뒀습니다. 돈은 발소리에 있다. 이제 알아요, 여보. 진짜 발소리가 뭔지. 아침 8시, 영자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방침을 적기 시작했어요. 용서는 열어두되, 돈은 행동 조건부로, 진심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만 문을 열어주겠다.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가연과 도윤이 서로 비난하는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졌다. 치매 아니냐.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 영자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가 지웠어요. 대신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 가연아, 내가 어릴 때 열이 나서 밤새 업고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나는구나. 그때 내가 엄마 목을 꼭 안고 있었지. 지금도 그 온기가 느껴진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두 번째 편지. 도윤아, 내가 처음 만든 계란 프라이를 기억하니? 노른자가 터졌다고 울었는데 엄마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 실패해도 괜찮다고 토닥여줬잖아. 지금 내 카페가 힘들어도 엄마는 여기 있단다. 세 번째 편지. 소민아, 미안하다. 너까지 시험한 건 잘못이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하지만 내 진심은 알고 있어. 언제나 엄마를 먼저 생각해줘서 고마워.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달하려고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탓이었죠. 소파에 기대어 잠깐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영자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애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남편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잠에서 깨니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소민이었습니다. 최순분도 전화했네요. 법무사 나혜인도.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자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용서하되 무작정 주지는 않겠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겠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만 믿겠다. 조건을 정해야겠다. 6개월의 시간을 주고 지켜보겠다. 창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전 밥을 줬던 그 고양이인가 봅니다. 영자는 남은 밥을 조금 담아 밖에 놓아줬어요.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거겠죠. 수요일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여니 가연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에 손에는 따뜻한 죽통을 들고 있었죠. 엄마, 아침 드셨어요? 어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돼서 왔어요. 가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모바일 진료 예약 화면을 보여줬어요. 엄마 무릎 검사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에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교통약자 콜택시 앱도 깔아뒀어요. 제가 등록해드릴게요.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손 잡아도 돼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핸드크림 좀 바르세요.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영자의 손에 발라줬어요. 점심 무렵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문 닫았어요. 오늘은 엄마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국밥이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도윤이 계량컵을 버리고 손으로 양념을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더 넣을까요? 영자가 옆에서 지켜보며 가르쳐 줬어요. 고춧가루는 한 숟갈, 소금은 2꼬집. 도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엄마처럼 손맛을 내고 싶어요. 계량하지 말고 감각으로 하는 법 배울게요. 국밥이 끓는 동안 도윤이 김치전도 부쳤어요. 엄마가 옛날에 해주신 것처럼요. 기억나요. 비 오는 날이면 꼭 김치전 부쳐주셨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제일 좋아했지. 파 많이 넣은 거. 오후 4시 소민과 지우가 함께 왔어요. 소민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무릎 수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 비교표예요. 도수치료랑 수중치료 장단점 정리했어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보험 약관도 다시 검토해 봤는데 실비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소민이 영자의 무릎을 만져봤어요. 아직도 붓기가 있네요. 병원 가시기 전까지 매일 와서 찜질해 드릴게요. 영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바쁜데 그럴 필요 없어. 소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우선이에요. 일은 조정할 수 있어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도윤이 만든 콩나물 국밥을 함께 먹었죠. 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돈만 생각했어요. 사람이 먼저인데 절차만 따졌어요. 도윤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매장, 투자, 수익률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요. 엄마 손 한번 제대로 안 잡아드렸네요. 영자는 두 자식을 번갈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6개월의 시간을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매달 한 번 이상 돈 이야기 금지. 둘째, 일주일에 2시간은 함께하는 시간 갖기. 셋째, 서로 험담하지 말기. 이 약속 지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가연과 도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꼭 지킬게요. 소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 다시 모여서 다행이에요. 지우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가족이니까요. 밤 9시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을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수상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기우편입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려요. 지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시간에 등기우편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남자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잘못 찾아왔네요. 급하게 사라졌어요. 보이스피싱 5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직접 찾아온 거였죠. 지우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거나.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못 느꼈어요. 다만 보이스피싱 전화가 계속 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범죄 조직처럼 커져서 정말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해요. 일단 집 근처 순찰을 강화할게요.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꼭 신고해 주세요, 어르신. 가연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제가 병원 보안팀에 연락해 볼게요. 엄마 오시던 날 CCTV 확인 요청할 수 있어요. 도윤도 나섰습니다. 우리 매장 주변 CCTV도 확인해 볼게요. 상인의 단톡방에도 공유할게요. 수상한 사람 봤는지 물어볼게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쳤습니다. 영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새벽 1시 모두가 돌아간 후 영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가연이가 손을 잡아줬고 도윤이가 국밥을 끓였다. 소민이는 여전히 따뜻했고 지우는 든든했다.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쳤다. 돈이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이제 발소리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다. 영자는 남편의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이제 발소리가 같이 들려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작은 됐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그 수상한 남자를 잡았대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맞았어요. 영자님 집을 일주일째 감시하고 있었답니다. 조직원은 잡혔는데 주범이 안 잡혀서요. 혹시 조직 소탕을 위해 작전에 협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경비 경험이 있으니 도울게요. 경찰 지구대랑 바로 연락체계 만들겠습니다. 가연도 핸드폰을 들었어요. 병원 보안팀이랑 법무팀에 조언 구할게요. CCTV 영상 보존 요청도 하고 증거 보전 절차도 확인할게요. 도윤이 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대 상가 CCTV를 모두 확인했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수집했죠. 그 남자가 3일 전부터 왔다 갔다 한 게 다 찍혀 있어요. 경찰에 제출할게요. 상인의 네트워크도 가동했습니다. 수상한 인물 목격담이 속속 들어왔어요. 금요일 오후 경찰이 미끼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가짜 약속 장소로 가는 척했어요. 물론 직접 가지는 않았죠. 경찰이 준비한 안전한 곳에서 영상통화로만 참여했습니다. 범인들이 나타났어요. 3명이었습니다. 검거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주범은 구속됐고 공범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 협조가 컸습니다. CCTV 자료며 목격 정보가 결정적이었어요.
가연이 영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지킬게요. 토요일 오전 법무사 사무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혜인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제 청산금 배분을 결정하실 시간입니다. 어르신께서 어떻게 하실지 정하시면 제가 신탁 설정해 드릴게요. 영자는 준비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소민이와 지우에게는 주거 안정 자금을 먼저 주겠어. 전세든 매입이든 선택해. 그리고 재활이랑 돌봄 예산도 따로 책정할게. 소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가 제일 힘들잖아. 맞벌이에 야간 근무까지. 가연과 도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월 한도형 생활비 신탁으로 할게. 조건이 있어. 돌봄 시간, 가사 분담, 정서적 동행. 이걸 지키는 만큼 받는 거야. 사람을 먼저 세우면 돈은 따라올 거야. 가연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약속 지킬게요. 나혜인이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신탁이네요. 돈이 아니라 관계를 우선시하는 조건이라니. 처음 봅니다. 영자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남긴 말이 있어요. 돈은 발소리에 있다고.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일주일 후 가연이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 통증 클리닉 같이 가요. 오늘은 온종일 엄마랑 있을 거예요. 병원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영자는 딸과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도윤은 매장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직원 복지 개선 안내, 최저시급 이상 보장, 주휴수당 지급, 휴게시간 준수, 그리고 브런치 메뉴로 새로운 메뉴가 추가됐어요. 영자 콩나물국밥,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특별 메뉴였죠. 수익 일부는 노인 돌봄 기금에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가연은 병원 환자 보호자 응대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사람 먼저. 절차보다 공감이 우선이라고 명시했죠. 교육 시간에는 영자의 사례를 무명으로 소개했어요. 돈보다 손을 잡아주는 게 먼저라고요. 소민과 지우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2층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죠. 영자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엄마, 언제든 오세요. 엄마 방이에요. 영자는 깨끗한 방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부부는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전기기사, 소민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었어요. 야간 막교대를 줄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돌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작은 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자는 새 자식을 불러 모았습니다. 약속 잘 지켰어. 이제 발소리가 같이 들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가연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신탁 조건을 바꾸실 건가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은 그대로야. 하지만 이젠 조건이 아니라 습관이 됐잖아. 거실벽에 액자가 하나 걸렸어요. 남편의 메모를 액자에 넣은 거였죠. 돈은 발소리에 있다. 가족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발소리가 다 내 곁으로 왔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왔어. 2026년 3월 초봄의 따스한 햇살이 벚꽃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지팡이 없이 걸었어요. 옆에는 가연이 팔짱을 끼고 있었죠. 엄마, 벚꽃이 정말 예뻐요. 작년엔 이것도 못 봤는데. 가연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병원 일을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렸다고 했어요.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엄마, 따뜻한 라떼요. 설탕 빼고 우유만 넣었어요.
영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매장은 어떠니?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자 콩나물 국밥이 대박이에요. 점심시간엔 줄 서요. 소민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최종 합격이에요. 영자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우리 막내. 지우도 따라왔습니다. 저도 전기기사 실기 붙었어요. 이제 야간 근무 안 해도 돼요.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윤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한쪽 벽면에는 영자 콩나물 국밥 소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비법으로 만든 구수한 국밥. 판매 수익의 10%는 지역 노인 돌봄센터에 기부됩니다. 아래에는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주방에서 젊은 직원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요. 계량 안 하고 손맛으로 하는 법 전수했죠.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시죠? 레시피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영자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다 같이 밥 먹는 거. 가연이 대답했어요. 저희가 바보였어요. 돈만 보고 엄마를 못 봤죠.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요. 모두가 국밥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배경에는 남편의 메모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돈은 발소리에 있다. 그 옆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가족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었죠. 가연이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환자 보호자 응대 교육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 먼저 원칙이 정착됐죠. 직원들 반응도 좋아요. 민원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영자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민이 새 직장 얘기를 했어요. 이제 주간 근무만 해요. 복지관 상담사로 일하게 됐거든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엄마 덕분에 이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지우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정기 안전 점검이라면서 독거노인 가정은 무료로 받으려요. 식사를 마치고 영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발걸음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발소리가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겹게 들렸어요. 저녁 무렵 영자의 새 집에 모였습니다. 소민이 마련한 2층 아파트였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어요. 작년 시험 이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날, 벚꽃 구경, 카페 오픈 1주년 기념일. 모든 사진 속에서 가족들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영자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됐다. 돈은 사람을 시험했지만 결국 사람이 돈을 이겼다. 남편이 남긴 메모의 의미를 이제 완전히 안다. 돈은 발소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발소리를 구별하는 데 있었다. 가연이 차를 끓여왔어요. 엄마,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도윤이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토끼 모양으로 깎았어요. 어릴 때처럼요. 소민이 영자의 어깨를 주물렀어요. 엄마, 요즘 어깨는 안 아프세요? 밤이 깊어가자 영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발소리가 다 내 곁으로 왔어. 멀리서도 들리고 가까이서도 들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딱 알맞은 발소리야. 가족들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비와는 달랐어요. 따뜻한 봄비였죠. 영자는 가족들과 함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가오는 발소리, 머무는 발소리, 함께하는 발소리. 돈은 사람을 시험했지만 사람이 돈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숟가락의 인생 이야기, 인생 한 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발소리가 오래 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